2009년 12월 25일 새벽. 엄마, 제 비명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눈앞에서 트럭이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짐칸에 사람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손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언니, 무서워. 14살 여동생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막혀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 7명의 가족은 함께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저쪽으로, 동생은 이쪽으로 끌려갔어요. 트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19살의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것을 써야 한다는 걸. 학교에서 배운 단 하나.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이것은 한 소녀가 맨몸으로 중국을 횡단한 믿을 수 없는 탈출기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 당해서 5,000km를 맨발로 탈출한 그 처절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함경북도 무산. 제 이름은 김현주입니다. 19살이었어요. 우리 집은 작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하지만 그날 저녁은 이상하게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그전 몇 년 동안은 웃음소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배급이 끊어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봄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여름에는 풀뿌리를 캐서 연명했어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목숨 걸고 일해도 7식구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하던 작은 장사도 단속이 심해져 접어야 했어요. 동네에서는 굶어 죽은 집 소식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밥상에는 옥수수죽 7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작은오빠, 저, 그리고 14살 막내 여동생 민주까지 7식구가 둘러앉으니 좁은 방이 꽉 찼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얼굴을 펴고 계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꾸 늦게 들어오시고 밤마다 어머니와 속삭이시더니 그날은 유난히 말수가 적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불 속에서 몰래 라디오를 들으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남조선 방송이었어요. 현주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으며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생환훈련했어요. 별자리 보고 방향 찾는 법이랑 산에서 길 잃었을 때 살아남는 법 배웠는데 제가 반에서 1등했어요.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우리 현주 똑똑하구나. 여기서 썩기엔 너무 아까워.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한숨을 쉬셨어요. 대학은 무슨,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민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언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북두칠성 찾으면 북쪽을 알 수 있어. 나중에 언니가 알려줄게.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이대로는 안 돼요. 애들은 어떡하고. 남쪽에 가면 쌀이 남아돈다더라. 그런 말들이 작은 방을 가득 메웠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밥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들 오늘 이 시간 잘 기억해라.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밥을 다 먹고 우리는 안방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고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진수야, 진호야, 민주야. 아버지가 자식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셨어요.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들도 느꼈겠지만 이대로는 못 산다. 이번 겨울 넘기기도 힘들 것 같다. 어머니가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내가 사람을 하나 만나고 있다. 믿을 만한 조선족이라고 하더라.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늦게 들어오시던 날들, 집 앞에 서 있던 낯선 그림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강만 건너면 남조선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쪽에는 먹을 것도 많고 전기도 끊기지 않고 애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다더라. 큰오빠가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작은 오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민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10년 넘게 고민만 했다. 하지만 더 미루면 우리 모두 여기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날짜를 잡았어. 내일 밤이 유일한 기회란다. 그 다음부터는 국경 경비가 더 심해진다고 한다.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내일이요? 그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람에게 건넸다. 실패하면 죽음뿐이지만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제 눈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네가 배운 거 잘 기억해둬라. 별 보는 법, 길 찾는 법.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동생 챙겨야 한다. 우리 가족의 희망은 너희들이다.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은 두려움으로 요동쳤지만 어디선가 뜨거운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민주 잘 지킬게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오래 불을 켜두었습니다. 내일 밤 우리는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남쪽으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의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12월 24일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겼어요. 옷 몇 벌과 먹을 것 조금. 1시간쯤 걸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사람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꺼운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김철수 씨 맞지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렇소. 7명 다 왔소? 네, 좋소. 나를 따라오시오. 조용히. 남자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어요.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끄러웠어요. 아버지가 앞에서 길을 열었고 어머니가 뒤에서 우리를 챙겼습니다. 오빠들이 양 옆에서 민주와 저를 지켰어요. 7명이 한 줄로 서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국경 경비대 초소에서 불빛이 비칠 때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 영원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해냈어요. 큰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소. 서둘러야 해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어 낡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하오. 안내인이 말했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쉬었어요. 민주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차가 올 거요. 안내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한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잘 모르겠소. 하지만 곧 나아질 거야.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 소리 같았습니다. 안내인이 들어왔어요. 나오시오. 차가 왔어. 우리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트럭 2대가 서 있었는데 이상했어요. 안내인 옆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험상궂은 표정의 남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안내인은 대답 대신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저쪽 트럭에, 여자들은 이쪽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저항했지만 남자들에게 맞아 쓰러졌어요. 안 돼.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거칠게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도 한쪽으로 밀쳐졌어요. 엄마, 아빠!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 팔을 누군가 꽉 잡았습니다. 민주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언니, 무서워. 저는 목이 막혀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 7명의 가족은 함께였는데 남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오빠들을 다른 트럭에 태웠어요. 트럭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주야, 살아라. 꼭 살아서 우리 찾아라. 아버지의 절규가 들렸어요. 트럭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부모님이 탄 트럭은 한쪽으로, 우리는 다른 쪽으로 향했어요. 단 30분 만에 가족이 뿔뿔이 찢어졌습니다. 7명이 손잡고 건너온 강이었는데 이제 남은 건 저와 민주뿐이었습니다. 우리도 트럭에 태워졌어요. 짐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엄마 아빠 어디로 가? 민주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어요. 학교에서 쓰던 작은 나침반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네가 배운 거 잘 기억해둬라. 그래요.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가족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떠올랐습니다. 북두칠성을 찾으면 북쪽을 알 수 있다고. 별을 보며 방향을 기억했어요. 언젠가 이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테니까요.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짐칸 안은 어둡고 추웠으며 쇠냄새와 기름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가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지만 민주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트럭이 멈춘 것은 해가 뜨고 난 뒤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내려!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낯선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건물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남자 서너 명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품평하듯 훑어보았습니다. 인연들이 북조선에서 온 거야? 그렇소. 젊고 건강하오. 트럭 운전사가 대답했어요. 얼마요? 큰 년은 2만 위안, 작은 년은 15,000.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파는 거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었어요. 한 남자가 다가와 제 턱을 잡았습니다. 일은 할 줄 아나?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망갈 생각 마. 여기서 도망가면 공안한테 신고해서 북조선으로 보낸다. 알았나? 네. 그는 돈을 세어 운전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는 팔렸어요. 2만 위안에. 다른 남자가 민주 쪽으로 갔습니다. 인연은 내가 사겠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를 따로 파는 거였습니다. 언니! 민주가 소리쳤어요. 저는 민주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민주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다른 남자에게 끌려갔어요. 저는 그 남자의 팔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발로 차서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제 동생이에요. 제발 같이 있게 해주세요.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척했어요. 아니, 통했다 해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 팔을 잡은 남자는 예순이 넘어 보이는 농부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굽은 등이었습니다. 민주를 산 남자는 달랐어요. 언니, 가지마. 민주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저는 농부의 손을 뿌리치고 민주를 향해 달렸어요.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잡히고 말았습니다. 민주가 트럭에 태워졌어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주야! 민주야!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붉은 미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동생마저 잃었어요. 7명이었던 가족이 이제 저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산 농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 낯선 방에 던져졌어요. 문이 닫히고 쇠로 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제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야, 살아라. 그래요. 죽을 수는 없었어요. 민주를 찾으려면, 부모님을 찾으려면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날이 밝자 농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가. 집안은 허름했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금이가 있었고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였어요.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산다. 밭일하고 밥하고 청소하면 된다. 알았나? 네, 도망가지 마. 도망가면 북조선으로 보낸다. 같은 말을 또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어요. 농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가야 했어요. 밭에서는 옥수수를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농부는 말이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해라, 밭에 나가라, 청소해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농부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밭에 나갈 때 계속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혼자 일하게 두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했어요. 밭일을 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의 구조를 파악했어요. 집에서 큰 도로까지는 3km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버스는 하루에 3번 지나갔습니다.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였어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농부에게 말했어요. 저 도망 안 갈게요. 뭐? 여기서 열심히 일할게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3개월 있으면 저도 여기 익숙해질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믿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도망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식량이 필요했어요. 밥을 지을 때 조금씩 옥수수를 빼돌렸습니다. 말린 옥수수를 작은 천주머니에 모았어요. 한 달 동안 모으니 주먹 2개 크기만큼 모였습니다. 물병도 필요했어요. 농부가 밭에 가져가는 플라스틱 물병을 하나 훔쳤습니다. 라이터도 필요했어요. 추운 밤에 불을 피워야 살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라이터를 하나 챙겼어요. 칼도 필요했습니다. 작은 과도를 하나 숨겼어요. 이 모든 것을 방구석짐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농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날 밤 농부가 마을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어요. 요즘 북조선 년들이 서쪽으로 많이 도망간대. 서쪽? 왜?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도와준다던데. 멀대? 멀지. 몇천 킬로미터는 될 거야. 서쪽.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남쪽으로 갈 거다. 하지만 여기서 남쪽은 북한이에요. 중국에서는 서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을 가게에 갔을 때 벽에 걸린 중국 지도를 봤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가 있는 곳은 동쪽 끝이었습니다. 서쪽 끝까지는 손가락 넷돔 정도였어요.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마다 별을 봤습니다. 북두칠성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떠올랐어요. 북쪽을 알면 다른 방향도 알 수 있다. 북쪽 반대가 남쪽, 북쪽에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다. 서쪽을 기억했습니다. 해가 지는 쪽이었어요. 그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3개월이 되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2010년 3월 15일 밤. 농부가 일찍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방 밖까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숨겨둔 물건들을 꺼냈어요. 작은 배낭에 넣었습니다. 옥수수, 물병, 라이터, 칼, 나침반, 그리고 주머니에는 민주 사진 한 장을 넣었어요.
탈북하기 전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밤은 추울 테니까요.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지만 농부는 깨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갔어요.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어두울수록 들키지 않을 테니까요.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으로 갔습니다. 담장을 넘었어요. 마을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달렸습니다. 밭을 가로질러 산 쪽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농부가 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달렸어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나무 뒤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불빛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어요. 이쪽엔 없어. 다른 데 가보자.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요.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어요. 달빛도 없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이터를 켜서 나침반을 비췄어요.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반대가 남쪽이고 남쪽에서 왼쪽이 서쪽이었어요. 그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라이터를 끄고 어둠 속을 걸었어요. 밤새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숲을 지나갔어요.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굴을 찾아 들어갔어요. 낮에는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배낭에서 옥수수를 꺼내 먹었어요. 딱딱하고 맛없었지만 삼켰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물을 구할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동굴 입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들이 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산이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서쪽이 있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해가 지면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었으니까요. 첫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가지고 나온 옥수수는 하루에 한 줌씩만 먹었어요. 20알 정도였습니다. 하나씩 세어가며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배운 생활훈련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에는 먹을 게 많다. 나무 껍질, 풀뿌리도 먹을 수 있다. 개미, 지렁이도 단백질이다. 살려면 가리지 마라. 당시에는 역겨워서 고개를 돌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나무 껍질 안쪽을 벗겨 씹었어요. 쓰고 떨벗지만 삼켰습니다. 씹다 보면 단맛이 조금 났어요. 개미도 잡아먹었습니다. 흙바닥을 기어가는 개미를 손가락으로 눌러 잡아 입에 넣었어요. 톡 쏘는 신맛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구역질이 났지만 익숙해졌어요. 풀뿌리를 캐서 씹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먹어야 했어요.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밤마다 북두칠성을 찾았어요. 7개 별이 국자 모양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국자 끝에서 5배 거리에 북극성이 있다. 북극성은 항상 북쪽에 있다. 이것만 알면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을 떠올리며 별을 찾았습니다. 북극성을 찾았어요. 북극성을 등지고 왼쪽으로 가면 서쪽이었습니다. 낮에는 해를 봤어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지는 쪽이 서쪽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쪽을 향해 걸었어요. 나침반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켰어요.
학교에서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제 생명을 구할 줄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어요. 날카로운 돌부리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천 조각으로 발을 감싸고 걸었어요. 걸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어요. 갈비뼈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허벅지는 앙상해졌고 팔뚝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어요.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가끔 환각이 보였어요. 민주가 앞에서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여기야. 이쪽으로 와. 엄마 아빠가 기다려.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따라가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 차려, 김현주.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야. 민주를 찾아야지. 스스로에게 소리쳤어요. 숲속에서 혼자 자는 밤은 무서웠습니다. 짐승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떨었어요. 늑대인지 들개인지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가까워지면 나무 위로 올라가 밤을 새웠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낙엽을 모아 덮고 잤지만 한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물을 찾는 것도 중요했어요. 냇물을 발견하면 기뻐서 울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뛰어갔어요.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보였습니다. 잡으려 했지만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잡는 법도 배워야겠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 강을 만났습니다. 폭이 50m는 되어 보였어요.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우렁찼어요. 다리가 있었지만 검문소가 있어서 건널 수 없었습니다. 공안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헤엄쳐서 건너야 했습니다. 강가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자 주위가 캄캄해졌어요. 신발을 벗고 끈으로 서로 묶었습니다. 배낭을 머리 위에 이었어요.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직 4월이라 얼음이 녹은 지 얼마 안 된 물이었습니다.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물살이 세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바닥에 돌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중간쯤 갔을 때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물속으로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입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끌고 갔어요. 배낭을 놓칠 뻔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나침반과 민주 사진이 있었어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어요. 물을 많이 마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겨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살려줘!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가에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그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줄도 몰랐어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강가에 기어 올라왔을 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저체온증이 오고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빨리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라이터를 켜기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불꽃이 튀었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제발, 제발.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민주도 영원히 못 찾을 거예요. 간신히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렸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민주 사진을 꺼냈어요. 다행히 비닐에 쌓여 있어서 젖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민주가 웃고 있었어요. 민주야, 언니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 찾으러 갈 거야.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은 불 옆에서 잤어요. 꿈속에서 엄마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죽이었습니다. 현주야, 많이 먹어. 우리 딸 고생했네. 엄마의 손이 제 볼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깨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다시 걸어야 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산을 벗어나 평지로 나왔어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적어지고 모래가 많아졌어요. 사막 같은 곳도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어요.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얼굴이 조금 더 서양 사람 같았어요. 눈이 파란 사람도 있었고 머리카락이 노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도 달랐어요. 중국어가 아닌 다른 말을 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마을을 발견했어요. 집들이 특이했습니다. 둥근 천막 같은 집이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쥐를 잡아먹으며 버텼지만 한계였어요. 용기를 내어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가 짖었어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거짓골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손짓 발짓으로 밥 먹는 식결을 했습니다. 배를 문지르며 입을 벌렸어요. 여자가 뭔가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도 아니었어요. 여자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남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였어요. 남자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서툰 중국어였어요. 북조선. 저도 서툰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북조선? 그게 어디야?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한국 위에 있어요. 김정일. 김정일? 몰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여기에선 이름조차 모르는 나라였어요. 저 배고파요. 일할게요. 밥 주세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천막 안은 따뜻했어요. 바닥에 화려한 무늬의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가운데 난로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빵과 차를 가져왔어요. 딱딱한 빵이었지만 꿀맛이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들어가니 몸이 녹았어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들은 위구르족이었습니다. 중국 서부에 사는 소수민족이라고 했어요. 양을 키우며 산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렀어요. 양을 돌보고 물을 길어 나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양똥을 치우는 일도 했어요. 냄새가 났지만 괜찮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저를 딸처럼 대해주었어요. 떠날 때 빵 몇 개와 물을 챙겨줬습니다. 양가죽으로 만든 신발도 주었어요. 제 신발이 다 떨어져서 발가락이 보이는 게 안쓰러웠나 봅니다. 조심해서 가. 남자가 말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브로커처럼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아무 데가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의 친절 덕분에 다시 걸을 힘을 얻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걷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어요. 그늘이 없었습니다. 땅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사막 같은 곳을 지날 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물병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침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줌을 받아 마실까 생각도 했습니다. 얼굴이 타들어갔어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어지러워서 몇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하늘을 보면 독수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작은 샘을 발견했을 때는 울었어요. 흙탕물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얼굴을 물에 담그고 마셨어요. 짐승처럼 마셨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선선해졌지만 밤이 추웠습니다. 사막의 밤은 겨울처럼 추웠어요. 두꺼운 옷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피워야 했어요. 불이 없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아팠어요. 굳은 살이 박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위구르 아저씨가 준 신발도 다 닳았어요. 천으로 발을 감싸고 걸었습니다. 돌에 발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자국에 피가 묻어났어요. 몸무게는 더 줄었습니다. 갈비뼈가 다 보였어요. 배가 등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귀신 같은 몰골이었을 겁니다. 가끔 마을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쫓아냈어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주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서쪽으로 가면 되었어요. 어느 날 큰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지도를 파는 가게를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중국 지도가 보였습니다. 제가 어디쯤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벽에 걸린 큰 지도를 봤습니다. 동쪽 끝에서 시작해서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아직 절반도 못 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멀다니. 1년을 걸었는데 아직 반도 못 왔다니 절망스러웠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를 찾아야 했어요. 부모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서쪽 끝까지 가야 했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동굴을 찾아 자고 빈집을 찾아 잤어요.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개와 먹을 것을 두고 싸우기도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 가을이 되었어요. 풍경이 또 바뀌었습니다. 높은 산들이 보였어요. 만년설이 덮인 산이었습니다. 산 꼭대기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산을 넘으면 다른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2011년 9월,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경이었어요. 높은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는 다른 나라였어요. 경비병도 보였습니다. 총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숲에 숨어 지켜보며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잠깐 빈틈이 있었어요. 그때를 노렸습니다. 9월 20일 밤 철조망으로 다가갔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기어갔어요. 철조망 아래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개가 파놓은 구멍 같았어요.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낮춰 기어갔습니다. 흙냄새가 났어요. 철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어요. 따갑고 아팠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 땅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일어나 달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숲을 지나고 들판을 지났어요. 한참을 달리다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해냈어. 드디어 중국을 벗어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간판에 글자가 달랐습니다. 중국어가 아니었어요. 꼬불꼬불한 글자였습니다. 러시아어 같았어요. 정말로 다른 나라에 온 거였습니다. 더 큰 도시로 갔어요. 알마티라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어요.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냄새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중국 돈 몇 위안이 나왔어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뭔가 물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손에 쥔 돈을 보여줬습니다. 종업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족하다는 뜻 같았습니다. 나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서러웠습니다. 2년을 걸어왔는데 5,000km를 걸어왔는데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었어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어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쫓아내려는 줄 알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였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인자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조선에서 왔나요? 한국말이었어요. 우리말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네? 조선 사람 맞지요?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분명한 한국말이었습니다. 함경도 사투리 같기도 했어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북조선이구만. 여기까지 어떻게 왔소? 걸어왔어요. 걸어? 어디서부터? 중국 동쪽 끝에서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먼데? 혼자? 네, 혼자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생 많았구만. 아이고,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리 오시오. 밥 먹읍시다. 종업원을 불러 뭔가 주문했어요. 잠시 후 따뜻한 국과 밥이 나왔습니다. 김치도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밥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쌀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체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물도 따라 주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가족은 어디 있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밥을 먹다 말고 멈췄습니다. 민주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모르겠어요. 헤어졌어요. 다 잡혀갔어요. 저런, 할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한국 가려고. 네, 거기 가면 가족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식탁 아래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비볐습니다. 알았소. 일어나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정말요? 나도 조선 사람이요. 고려인이라고 들어봤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러시아로 이주했소. 나라 잃고 떠돌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여기 살고 있지.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우리는 한 핏줄이요. 할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집으로 갑시다. 할아버지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뼈만 남은 얼굴에 눈만 틱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괴물 같았어요.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검은 물이 끝없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입던 옷이라며 깨끗한 옷을 주었습니다. 조금 컸지만 따뜻했어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어요. 푹신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5,000km를 걸어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득의 호수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매일 새끼를 먹고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에서 잤어요. 몸무게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뼈만 남았던 팔다리에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어요. 20살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김영수였습니다. 81살이셨어요.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러시아로 이민을 갔다고 했어요. 저녁이면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려인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1937년이었어. 스탈린이 우리를 의심했지. 일본 간첩이라고 해서 기차에 실어 중앙아시아로 보냈어. 죽음의 기차였지.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때 돌아가셨어. 나는 10살이었지. 여기 와서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어. 땅을 파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닮아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걷고 또 걸어야 했어요. 너는 강한 아이야. 5,000km를 혼자 걸어왔잖아.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지도를 꺼내셨습니다. 알마티 시내 지도였어요. 여기가 한국 대사관이야. 시내 중심가에 있어. 할아버지가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 30분이면 돼. 하지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경비가 삼엄하거든. 할아버지는 대사관 주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정문의 경비 상황, 담장 높이, 주변 건물까지 마치 본인이 들어가려는 것처럼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라. 할아버지가 봉투를 건넸어요. 돈이었습니다. 버스비하고 비상금이야. 혹시 모르니까 챙겨둬. 할아버지, 너무 많아요. 못 받아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아둬.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한국 가서 꼭 가족 찾아야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 절은 무슨.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가서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너처럼 힘든 사람 보면 도와줘.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떠나는 날 아침, 할아버지가 대문 앞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꼭 성공해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꼭 다시 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조선 사람은 어디를 가도 조선 사람이다. 부끄럽지 않게 살거라. 네, 할아버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창밖으로 알마티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대사관 문만 통과하면 한국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걸으니 깔끔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그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과 파랑, 그리고 검정 4개의 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정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경비원이 저를 봤어요. 러시아어로 뭔가 물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말로 말했어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뭔가 말했어요. 잠시 후 양복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보였어요.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또렷한 서울말이었어요. 네, 탈북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국 가게 해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쳐다봤어요. 제 모습이 초라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발을 떼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서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작게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하고 철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뒤에서 천천히 닫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남자가 제 곁으로 와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잡아가지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년 동안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이제 북쪽으로 안 끌려가요? 네,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여기 들어온 이상 안전해요. 대사관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물 한 잔을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셨습니다. 잠시 후 여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친절한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사관 직원 김수진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현주요.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2009년 12월이요. 그럼 거의 4년이 됐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탈북, 브로커 배신, 인신매매, 농부의 집, 탈출, 2년간의 중국 횡단, 고려인 할아버지까지 말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직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가시면 이산가족 찾기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그날부터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방이 있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있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공받았어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북한에서 먹던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2주가 지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행이 승인됐어요. 다음 달에 출발할 수 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축하드려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가족을 만날 수 있겠구나.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극기 깃대 위로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언젠가 갈 집이 생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2013년 3월 15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준 옷 몇 벌과 민주사진뿐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알마티 시내가 지나갔어요. 한 달 동안 머물렀던 도시, 고려인 할아버지를 만났던 도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였어요. 크고 핫했습니다. 날개가 달려 있었어요. 저게 하늘을 난다고요? 네, 신기하죠? 처음 보시는 거예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북한에서는 비행기 탈 수 없어요. 이제 자주 타실 수 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직원이 도와줬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그러더니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밤, 가족과 헤어지던 순간, 민주와 생이별하던 날, 농부의 집에서 보낸 3개월, 탈출하던 밤, 강에 빠졌던 날, 사막을 걷던 여름, 위구르족 가족, 고려인 할아버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때마다 죽을 뻔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민주를 찾기 위해 기내식이 나왔어요. 작은 쟁반에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고추장을 넣고 비볐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앞으로 매일 이런 걸 먹을 수 있겠구나. 몇 시간을 날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안은 밝고 넓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모두 한국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말이었습니다. 직원을 따라 입국장으로 갔어요. 특별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현주 씨, 맞으시죠? 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3월이라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며 한국 사회를 배운다고 했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산이 보였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민주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민주야, 언니 한국 왔어. 이제 너 찾을 거야. 사진 속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역사, 한국 사회, 경제, 법률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정보를 입력했어요. 아버지 김철수, 어머니 박영희, 큰오빠 김진수, 작은오빠 김진호, 여동생 김민주, 사진도 올렸습니다. 근에서 큰 줌앤드, 이런 념, 탈북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연락 오기를 기다려야 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빠르면 몇 달, 늦으면 몇 년도 걸려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매일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새 메시지가 있나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나원 마당에서 다른 탈북자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4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밤, 저는 7명의 가족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5,000km를 걸어온 제가, 2년을 살아남은 제가, 여기까지 온 제가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거예요. 반드시. 하나원을 수료한 것은 2013년 6월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이 끝났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준 정착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방이었어요. 작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민주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민주야, 언니 한국 왔어. 너도 꼭 여기 올 거야.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라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워야 했거든요. 낮에는 잠을 자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게 낯설었어요. 특히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5,000km를 걸어온 사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매일 밤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김민주를 검색했어요. 수십 명이 나왔지만 제 동생은 없었습니다. 김철수, 박영희도 검색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했어요. 마치 기도하듯이요. 1년이 지나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야간대학에 진학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대학 공부와 일을 병행했어요.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밤 이산가족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가끔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말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민주 사진을 봤어요. 포기하지 마.
언젠가 만날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015년 4월 어느 봄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주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민주라는 이름의 탈북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입국했다고 해요. 나이와 출신 지역이 일치합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민주. 제 동생 민주. 정말이에요? 정말 제 동생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네, 갈게요. 무조건 갈게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동생 소식이 왔어요. 6년 만에요.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어서 가봐요. 내일 쉬어도 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주가 살아있다니, 한국에 왔다니, 정말일까? 꿈은 아닐까?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놓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일은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했어요. 민주가 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하철을 타고 센터로 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시간이 1년 같았습니다. 센터에 도착해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오실 거예요. 직원이 말하고 나갔어요.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키가 제 어깨까지 왔던 꼬마가 이제 저와 비슷한 키였어요.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제 눈과 똑같은 눈이었어요. 언니,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였어요. 제 동생 민주였습니다. 민주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언니, 정말 언니야? 꿈 아니지? 꿈 아니야. 진짜야. 언니야. 민주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물티슈를 놓고 나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주야, 어떻게 살았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니도 많이 힘들었죠.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민주 볼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난 거야? 도망치다 넘어져서. 괜찮아요. 민주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주는 다른 마을로 팔려가 5년을 노예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탈출해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언니는 어떻게 왔어요? 나는 중국을 걸어서 횡단했어. 2년 걸렸어. 정말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민주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너도 대단해. 그래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야.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가 물었어요. 아직 소식이 없어. 하지만 우리도 살았잖아. 분명 살아 계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니랑 같이 살자. 혼자 사는 거 힘들지? 네, 언니랑 살고 싶어요. 그날 민주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둘이 함께 있으니 궁궐 같았어요. 민주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각자 방이 생겼습니다. 민주도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공부했어요. 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차근차근 해봐. 민주는 똑똑했습니다. 금방 따라왔어요. 그해 가을 민주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언니,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서로를 안고 기뻐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주는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언니처럼요.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자 지원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도 봤어요. 평범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부모님과 오빠들 자리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웠어요. 떡국을 끓여 먹으며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끓여준 옥수수죽 먹고 싶다. 민주가 말했어요. 나도. 할머니가 해주신 감자떡도. 우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전히 이산가족 사이트에 정보를 올렸어요. 혹시라도 살아계시다면 연락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민주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센터 팀장이 되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소식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식은 없었어요. 실망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입니다. 저는 35살, 민주는 28살이 되었어요. 민주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팀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한강공원에 나와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치킨과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자유롭잖아.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언니, 우리 여기까지 잘 왔죠? 정말 잘 왔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들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까요? 그럴 거야. 우리처럼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야.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두만강을 건넜어요. 7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건넜습니다. 하지만 산산조각 났어요. 민주와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5,000km를 걸었어요. 죽을 뻔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아요.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일을 합니다. 아직 가족을 다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민주와 함께요. 북쪽 하늘을 봅니다. 별이 반짝여요.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던 별이에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겠죠. 저처럼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전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19살 소녀가 5,000km를 걸어온 이야기, 가족을 잃고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자들의 증언과 중국 횡단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많은 북한 주민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 단위 탈북자들도 많았지만 브로커의 배신으로 생이별하는 비극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중국 농촌에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 대륙 횡단은 극소수만이 시도한 극한의 선택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다 한국 대사관으로 직행했지만 일부는 추적을 피하거나 지리적 이유로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실제로 5,000km가 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독도법과 생환훈련은 실제 북한 교육 과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이 탈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려인은 실제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한민족으로 일부가 탈북자를 도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주인공들은 여러 실제 사례를 종합하여 만든 인물입니다. 구체적 대화와 내면 묘사는 문학적 재구성이지만 전체 여정과 겪는 고난은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 중 여성과 아이 탈북자 이야기는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인신매매, 강제노동, 그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모두 2000년대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충격입니다. 중국 횡단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몇몇 탈북자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5000km가 넘는 거리를 도보로 2년이 걸리는 믿기 힘든 여정입니다. 북한 군사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탈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언도 여러 건 보도됩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 체제를 벗어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이 영상의 주인공들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인물이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희망은 모두 실제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탈북자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